네, 경제 스케치북 10회 차입니다. 벌써 10회가 됐네요. 경제 스케치북의 한 회 한 회에는 새로운 정보,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참신한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 경제 이론에 입각한 정석 플레이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회차라도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어려운 게 있어서 아마 이해하기 쉽지는 않으실 건데, 지금 뒷부분 얘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이론적인 배경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경제는 지금 퍼펙트 스톰의 터널을 지나는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퍼펙트 스톰이 저기 멀리서 보이기 시작하고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초기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이고요. 저는 한국의 공적 논의 구조가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 다시 한번 걱정이 됩니다. 97년도 외환위기 때 경제학자로서 저희가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거든요. 왜 경제가 이렇게 위험한데 아무도 논의하지 않을까? 왜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리고 대비를 하도록 알려주지 않을까? 그리고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계속 펀더멘탈이 괜찮다,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갑자기 벼락 맞은 것처럼 이제 IMF의 구제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은 지금 손 놓고 있는 것이죠. 뭐 그동안도 계속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생활이 지금 계속되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민을 위한 공익방송 흥종하게 경제 스케치북에서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래서 경보를 울릴까 합니다. 지금 이자율이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금융시장은 사실상 지금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금융시장에서 금융기관들, 펀드들, 그리고 금융 관련된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빨리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되어서 사실상 금융시장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가 쉬운데 지금 공적인 기관들에서 그런 경계 경보를 울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경계 경보를 울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경보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경보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보입니다. 며칠 전에 아마 무슨 그 통신사에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투자 광풍이 일고 있다. 엄청나게 지금 개미 투자가들이 채권을 사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가 이런 기사를 올리니까 각 뭐 경제신문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언론기관에서 지금 전부 받아서 굉장히 많은 그런 기사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죠. 지금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 투자에 매우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기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들은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그리고 펀드들은 큰 자금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장단기 펀드, 장단기 채권들을 잘 조합해서 갖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폭락했으면 반등의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계속 금리를 더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도 이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폭탄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폭탄을 지금 돌려야 되는 거죠. 그 누구한테 돌리느냐?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관에 가시게 되면 채권 사는 게 좋다,
이자율이 꽤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미 금융시장에 이상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이상신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시중은행도 3.5%에 달하는 그런 금리를 좀 주고 있다. 거기에 특판금리까지 따지면 굉장히 높은 금리들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채권금리가 높다고 하는 것이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채권금리 그것을 사는 것은 사실상은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채권 투자가 주식 투자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따라서 이게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수단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테니 그래도 지금 좀 괜찮은 채권에 뭐 2, 3개월, 뭐 아주 최대한 잡아봐야 6개월 정도 투자한다. 이 정도는 제가 납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살짝 껴놓고 단기적인 채권 투자는 뭐 괜찮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게 되면 장기 채권 투자를 지금 권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쭉 있거든요. 이것은 폭탄 돌리기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보를 올립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기관도 여러분들을 위한 언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광고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폭탄, 부동산 폭탄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특히 한국과 같이 폭등한 곳은 폭락의 가능성이 높고 이미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재기 해놓은 기관들이 있겠죠. 사재기 해놓은 개인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폭탄인데 내놓을 수도 없습니다. 내놓으면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요. 이분들은 물량이 큽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이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매수를 권하는 거죠. 자기들의 폭탄을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게 굉장히 많이 오르고 정말 좋은 건데 지금 일시적으로 잠깐 떨어졌는데 반등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저걸 사야 된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을 저는 이 상황을 일반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공적 기관들의 의무인데 지금 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경계 경보를 내려야 되는데 경보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기관들에서도 지금 걱정되니까요. 이거 살 사람은 없고 지금 금매가 나오는데 금매도 안 팔리고 그래서 초금매가 나왔는데 초금매도 안 팔리고 그래서 초초금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가격 설정 기능이 상실된 겁니다. 현재 지금 아무도 이렇게 지금 이제 가격이 이렇게 되면 급작스럽게 이렇게 빠지게 되면 그리고 등치는 크죠. 그러면 이제 살 사람도 팔 사람도 내가 지금 적정 가격에 파는 건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마비가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동안 남들이 영끌할 때 그래도 이제 기다렸으니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그런 분들이라면 뭐 지난번에 영끌할 때 한참 높은 가격에 샀는데 지금 30-40% 떨어졌으니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지금부터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경보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바닥을 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살 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점쟁이가 아니라면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시장이 바닥이다 아니다. 이런 예측은 이건 점쟁이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얘기하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바닥일 가능성도 뭐 20%,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뭐 50%,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도 뭐 30%,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로또 번호 예측하는 것처럼 주가가 현재 바닥이니까 앞으로 여기까지 갈 것이다.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워렌 버핏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워렌 버핏은 모든 것을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자기가 투자한 종목을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 얘기합니다. 자기는 어떻게 투자했고 이 주식을 왜 샀고 이 주식의 강점이 무엇이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한국의 그런 방송들이 과연 그런 공개를 하느냐, 또 차이가 있죠. 미국의 증권방송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다 공개하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의 증권방송에서는 그분이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분이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작전 세력과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안 돼서 계속 그 사고가 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 경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채권 매수 권유, 그 다음에 부동산 매수 권유, 그 다음에 주식 매수 권유.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기보다는 폭탄 돌리기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지금 채권 투자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면 지금 부동산 투자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아시면 지금 주식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삼성전자 주식 살만하다. 여러분들이 현금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사들어가는 것이, 삼성전자가 지금 1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퍼가 지금 10이 안 된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거기다가 뭐 신제품을 개발한다거나 이래서 성장주의 역할이 조금 있다고 한다면, 근데 현재 시장이 안 좋아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좀 50% 떨어질 수 있다. 50% 떨어지면 그러면 수익률은 5%가 되겠죠. 반면에 이런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성장주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장의 맹목적인 권유에 대해서는 경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원한 경제 한 잔. 오늘은 맥덕들의 맥주 3분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 벨기에 맥주인데요. 드리폰테인이라고 해서 조금 발음하기 어려워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3분수, 이 3자 써 있기 때문에 흔하게 그렇게 불립니다. 이 맥주는 조금 비싸서요. 제가 오늘 실물을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맥덕들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람백비어인데요. 람백비어라고 하는 것이 자연 발효 맥주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맥주는 다음에도 조금 더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은 이 맥주는 제가 이렇게 다양한 맥주 네, 26일이죠.
지금 이 방송 녹화는 25일에 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간 26일에 지금 중요한 행사가 열리죠. 미국에서는 지금 이 금융 관련 전문가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심포지움을 하고 있는 잭슨 미팅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연설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또 금융시장의 향배를 가르는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저는 별 얘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게 지금 반복적이거든요. 연준은 단 한 번도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뭐 인플레이션이 괜찮아지면 그다음에 이자율을 뭐 많이 안 올려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얘기하면 많이 안 올릴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지금 베팅을 하고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많이 오르니까 연준의 의사들이 대거 나와서 아닙니다. 우리 연준은 확고합니다.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우리는 강력하게 이자율을 지금 계속 올릴 생각으로 우리 일치단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속한 것 같아요. 그 회의하면서 우리 딴 얘기하지 말자. 뭐 시장의 신뢰에 지금 큰 영향을 미치니까 아마 이랬던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파월 의장이 별다른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파월 의장이 그런 시장의 의도를 간파하고 어떤 이제 발언을 던질까. 이게 이제 밀당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서로 지금 아주 심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이 돼 있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제 요만한 가능성을 자꾸 내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돌파구를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데요. 그래프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연방기금금리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1990년서부터 이번 달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게 첫 번째 여기를 보시게 되면요. 여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 1994년도 1월 달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최고로 올릴 때가 언제냐면 1995년 3월까지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올리는 과정에서 멕시코가 넘어갔고 95년 3월까지 한 다음에 1년 뒤에서부터 충격을 받기 시작해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넘어가고 태국이 넘어가고 97년도에 와서 한국이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니까 닷컴 버블이 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 경제에서 야 이거 거품이 조금 심각하다 해서 올리기 시작하죠. 그 올리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다시 보시게 되면 99년도 6월 달서부터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올리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2000년 6월까지 올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닷컴 버블이 붕괴됐죠. 그래서 폭락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불황이 왔죠. 여기 지금 띠는 이렇게 내려온 띠는 이제 불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2001년 12월까지 금리를 급격하게 내려서 이제 닷컴 버블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폭락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 불황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또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여기 딱 보게 되면 2004년도 그럼 2004년도 이미 이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죠. 이분이 오너십 소사이티라고 해서 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산이 많이 월급을 받을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산가인데 왜 집을 안 사냐 해서 그야말로 빚내서 집 사라의 원조격이죠. 그거를 막 해서 미국이 이제 그 엄청난 이제 부동산 경기 호황이 왔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상한 파생 상품들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2차, 3차로 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돈이 거기 몰리게 된 거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6월서부터 언제까지 올리냐면 2006년도 9월 달까지 올립니다. 제가 2007년도 여름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제학자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에서 쫓겨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미국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금융시장이 저걸 잘 버티나?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2008년도 되어서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시작했고, 리만 브라더스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정부가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를 올린 이 기간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금리를 올렸고, 사고는 언제 터졌느냐? 2008년도에 터졌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번에도 2016년서부터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여기 2019년 2월 달까지 이제 2.4까지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이제 이런 상황은 바뀐 건데요. 그리고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오니까 이제 경제가 긴축 발작이 나가지고 이제 금리를 좀 내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제로 금리로 와서 그다음에 QE를 하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시기 2019년을 제외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94년 이게 그래프는 안 되네요. 네. 여기 이 94년 95년에까지 금리를 여기 6%까지 올렸죠. 6%까지 올렸을 때 외환위기가 발생했고요. 여기 2000년도 6월 달에 6.5%까지 올렸을 때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고요. 여기 2006년도에 5.25까지 올렸을 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세계 경제는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때 그 기간이 한 2년쯤 뒤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따라서 지금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06년도에 금리 2006년도까지 올렸을 때 시장에서는 이미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리고 많은 이제 개인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생겨서 이제 그것을 거기서 이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채권 저런 채권을 이제 섞어 가지고 그때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파생 상품 팔고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숏을 치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격렬한 싸움이 있다가 리먼 브라더스가 넘어가면서 이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이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저 금리를 2%, 2.5까지 왔는데 저게 뭐 요 정도에서 만약에 다시 금리를 내리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저것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아서 더 올라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프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건데요. 그래 이제 비슷한 그래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신경 써서 보시게 되면 다음번에 굉장히 경제학이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드의 연준의 연방 기금 금리를 자기들이
그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예측치까지 발표를 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21년도 3월이죠. 21년도 3월 달에 여기 예측한 게 바로 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0% 수준에서 그 2023년까지 간다고 예측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그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공급망 애로가 계속 생기고 이러니까 2023년까지 가겠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작년 3월이었죠. 그리고서는 작년 6월이 되니까 조금 낮아서 2022년부터는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 작년 6월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지금 21년도 6월 달에 연준이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23년도쯤 가게 되면 뭐 1%는 안 돼도 한 0.75까지 우리가 슬슬,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3번 정도 0.25쯤 올려서 이렇게 슬슬 가겠다고 시장은 안심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이제 6월 달서부터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이. 서머스는 이미 2021년 작년 3월 달에 이미 서머스는 인플레이션 올 건데 이렇게 얘기했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일부의 학자들이 얘기한 거에서 논란이 있던 상황인데, 그런데 이제 연준은 이렇게 지금 자기네가 예측치를 발표한 거죠. 그리고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지만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저희가 앞에서 그 트랜지토리 팀과 우리 퍼머넌트 팀, 이제 퍼시스턴트 팀, 이 팀들 간의 격렬한 논쟁을 얘기했는데 이때는 이제 뭐 연준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021년 9월 달에도 여기 파란색으로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2%가 채 안 되게 이렇게 지금 2%가 채 안 되게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2021년 이제 12월 딱 가니까 2021년 12월 가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도 조금 주의는 해야 되겠네. 해서 여기 점점점점 해가지고 지금 2% 정도까지 2024년에 2%쯤 예측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금년도 3월 달쯤 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막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때가 되니까 연준의 입장에서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2024년도에 2.75까지 가야 될 것이다. 2023년도 말에 내년 말에 2.75까지 가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그리고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6월 달서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막 8%, 9% 가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2022년도 연말쯤 되면 3.4%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에 가게 되면 3.75% 이렇게 가겠다고 지금 연준의 점도표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살짝 이렇게 내려왔지만 연준의 이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충분한지 확인이 될 때까지 그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연준의 이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연준이 너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준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 2021년도 3월 달만 하더라도 2년간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는 거에서 지금 1년 조금 더 됐는데 이렇게 크게 변화를 했고 지금 연준의 신뢰는 그야말로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얘기는 한국경제의 입장에서는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게 시간차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 2년 뒤에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이제 버티지 못하는 그런 기관, 국가들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면 시장에 큰 충격이 오게 되고 그 충격을 이제 추스리기에 바쁜 거죠.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쟁도 끝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급격하게 내려오고 그리고 안정이 되어서 공급망이 또 살아나고 이러면 돼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지금 예상들이 지금 다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악의 상황도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지금 금리가 현재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버티기 어려운데 이제 슬슬 여기저기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지금 어렵게 되는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라든가 금융시장의 상황이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그런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리가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율에 따지게 되면 이자율을 저렇게 올렸어도 현재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예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경기를 부양하는 금리지 그게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금리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금리가 경기를 안정화시키려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내려오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올라야 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구조화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임금이 상승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독과점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것을 상품 가격에 전가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는 거고요. 이 구조화를 막기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학자들의 생각에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추세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얼마 전에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금리가 어느 정도냐 그걸 아주 집요하게 묻는 인터뷰를 제가 봤으면서 테일러 준칙이라고 테일러 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테일러 준칙을 얘기한 테일러 교수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교수들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뭐 우리 예언자가 아닌데 뭐 어떤 금리가 적정 금리다 알 수. 그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속내를 잠깐 드러냈는데 그게 5%였습니다. 연방 기금 금리가 5%쯤 돼야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학문적으로만 보는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연방기금 금리가 5%까지 갈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운용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07년도에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쫓겨나고 서민 경제는 파탄 지경이었는데요. 그런데도 미국의 정부가 변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 2년가 지나서 리만 사태가 벌어지자 그리고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을 치자 그때서야 이제 미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대가 되니까 미국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정복해라, 살찐 고양이들을 처벌해라, 이런 아우성들이 있었죠. 하지만 QE를 통해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민경제의 파탄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였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고, 지금 서민들은 집에서 모두 끙끙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아무도 논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경제 스케치북이 던지는 질문입니다.